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10분의 1만 안녕하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답을 안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약 40분간 폭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2,003분 계신데요. 여러분 중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을 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예, 손 내려 주시고요. 한 57분 드셨네요. 아, 폭력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폭력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약 한 1940 몇 분 드셨습니다.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도 답을 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여러분의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있다면 종이에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또 있다라고 답변 주신 분, 본인의 생각, 입장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대부분이셨을 텐데, 피해자셨던 분, 혹은 조금 내가 폭력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그 반대에 계신 분, 아마 입장과 또 성도 그렇죠. 남성과 여성 간에도 많이 다르실 것 같고요.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속해 있는 모든 속성, 특성들 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나는 돌 같아. 나를 바꿔봐 한번.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러시면 얘기가 안 돼요. 일단은 이 시간만큼은 지금 주셨던 답변을 그냥 기록해 두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을.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다음 중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은 1번 부모나 교사의 체벌. 답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적국에 적으실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부모와 교사의 체벌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절대 다수의 생존이나 이익을 위한 극소수의 희생. 이 극소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들에게 조금 폭력을 쓰더라도 절대 다수가 살아남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혹은 없다. 답을 기록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나쁘고 추악하고 흉악스럽고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정당화된다. 아니다. 답을 주시고요. 네 번째, 반대로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니까 나는 약한 시민은 혹은 시민들은 다른 방법 없다. 우리가 폭력을 써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국가의 폭력에 맞서는 시민이나 시민들의 저항, 그 폭력적 방법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네 가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답을 하셨다면 역시 나는 4번이야 잊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네 가지 모두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답을 주셨다면 역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속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예. 제 앞에서 거짓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력이 무엇입니까? 폭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에게 폭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하라 그러면 글쎄요. 몇 분이나 답을 주실까요? 일단 우리 시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기준 철학과 법학과 윤리학과 신학 등 관련 학문들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폭력이란 일단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러한 힘이나 위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위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난 폭력이 그거랑 다른 거라고 생각해. 안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힘을 고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폭력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폭력입니까? 폭력인가요? 아니죠. 저 혼자 한 거죠. 예. 폭력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죽음을 초래하거나 부상을 초래하거나 심리적인 손상 혹은 그런 폭력 때문에 발달에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그렇죠. 그런 효과와 결과가 있어야 폭력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러한 폭력을 도대체 왜 사용을 할까요? 많은 경우에 욕구와 충동 때문에. 인간은, 진화 심리학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인간은 내면에 폭력 욕구와 충동을 본능으로 가지고 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야생의 동물들처럼. 그런데 사회가 길들이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억눌린 욕구와 충동이 어떻게든 발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카타르시스, 대리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실제로 전쟁이나 스포츠 등에 참여를 해서 해소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억눌러야 되는데, 그 억누르는 걸 잘 못하면 성격 이상이 된다든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폭력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욕구와 충동 또는 감정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분노 감정이죠. 화가 나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대상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든. 또는 이익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폭력을 사용해서 뺏어가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강도. 또는 위력이나 내가 가진 권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의 지위를 지키는 것, 이것도 이익이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체적, 사람의 몸이나, 그렇죠? 건강,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테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언어적인 폭력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허락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시잖아. 그래서 못하고요. 때로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 저는 역시 눈빛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느낄 정도의 고통을 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자녀에게 아이고, 이 한마디만으로, 그렇죠? 예. 제가 주로 많이 듣던 이야기라서 눈빛 몇 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꼭 신체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폭력 들어보셨나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 부모님 또는 아버지, 가장,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이렇게 나오면 국물도 없어? 용돈 안 줘. 신용카드 정지시켜. 이건 폭력이야. 그렇죠? 당연히 폭력이죠. 경제적 폭력. 마지막, 부작위의 폭력이 뭘까요? 부작위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은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는 게 폭력이에요. 뭘까요? 방관. 예,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낭떠러지나 베란다 같은 데 매달려 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짝 손만 대주시면, 혹은 119에 전화만 해주시면, 또는 쓰러져서 피 흘리고 계신 분에게 잠깐 지혈만 해드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왠지 하기가 싫어요. 욕구, 충동 때문이건 그냥 관찰하고 싶은 욕구. 또는 감정. 평소에 나 저런 스타일의 사람에게 혐오감이 있었어. 또는 이익. 그냥 서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해서 이걸 동영상에 올려서
조회수를 기록할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폭력이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겨울에 연로하시고 병이 심해지신 시부모님에게 사흘간 밥을 안 드렸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결국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응급구조되셔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죠.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어쨌건 폭력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양상, 위력, 위협, 힘, 그리고 이유가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고 위력을 사용하는데 폭력이 아닌 게 있죠. 우리가 오늘 논의에 있어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힘 쓴다고 무조건 폭력이냐? 경찰이 예를 들어서 도둑, 강도, 성폭행범을 체포하는데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뭐라 그래요? 폭력 쓰지 마. 그냥 내가 걸어가게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거나 나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폭력 쓰면 안 되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불이 났어요. 막 뒤에서 나한테 불길이 치밀어 옵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비켜주셔서 내가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비켜주죠.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시겠습니까? 폭력적으로 하다가 불에 타 죽으시겠습니까? 비키세요. 그렇죠? 밀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물리적 힘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겠죠. 또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경우마다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요건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정당 행위, 공권력이 법을 집행한다든지 또는 기타 법으로 허용되고 약속,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평화적인 수단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힘입니다. 공권력의 사용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형법제 256조 위반 행위를 하셨고 변호인을 선임하실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험한 꼴 당하지 않으시고 편안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게 가시겠습니까? 예, 같이 갈게요. 그럴 수 있다면 어때요? 굳이 육박점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잘못했지? 이리 와. 머리채를 그중에 자꾸 막 한다. 그럼 우리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사용했는데 혹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래서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당 행위라고 불러주는 거죠. 정당 방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혹은 타인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상대방을 제지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밤에 길거리에서 어떤 20대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이에요. 근데 마침 만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가 오다가 발견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하려던 자를 잡아서 제지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친구가 상해죄로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모두 분노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 왜 그랬을까요? 법은 그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봤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르려는 남자의 행동을 제지해서 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그리고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됩니까? 그만두시죠 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조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용한 힘이 성폭행을 그만두게 할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계제가 되었다는 거죠. 성폭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더 때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뭔가 약간 그쵸?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늘 폭력의 정당성은 이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죠. 폭력이 아닌 물리적 힘의 사용이 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목적을 내세우기만 하면, 그리고 다른 평화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 아무나 남을 때리고 마음대로 행사해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기준, 절차, 사례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성폭행범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폭력이 되는 시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허용되는 정당 방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범을 뒤에서 총으로 쏩니다. 서라 3번 명령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고, 그 강도범을 지금 못 잡으면 어때요? 추가로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경찰관이 손해배상, 국가가 그 경찰관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판결이 얼마 전에 내려졌습니다. 과연 경찰관이 총을 쏘도 되는 시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부분 이상이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또는 과거의 판례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과 정당한 힘의 사용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잘 좀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건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라고 아주 자신 없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감이 계신 분도 계시죠. 이 부분은 어쨌든 폭력적이다, 복싱 자체는 폭력적이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폭력적인 이러한 복싱이, 게임이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폭력 욕구를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행위자, 펀치를 날리는 이 박서는 뭐예요? 정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허용된 룰에 의해서, 그렇죠? 목적도 정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복싱을 하면서 내가 너보다 세니까 기권해 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마이크 타이슨처럼 귀를 물어뜯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법적 기준과 근거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어떤가요? 위의 복서보다도 훨씬 약한 힘, 아예 때리지는 않았죠. 그 위협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좀 더 많은 분이 여전히 자신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똑같은 주먹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것은 폭력이 되고 어떤 것은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때요? 남성분들의 상당수는 좀 폭력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요건 어때요? 맥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이 여성분이 저한테 딱 3일 배우고 호신술을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해서 만만해 보이는 직장 동료에게 이야! 그럼 뭡니까? 정당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폭력이죠. 만약에 이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성추행을 하려는 행동이 있었고 여기 대해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어때요?
정당 방위가 되겠죠. 그렇죠? 불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도주하는데 그 앞에서 방해할 수 있는, 본인은 모르고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분, 비키세요라고 밀쳤습니다. 긴급 피난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소방관이 와 계시고 질서를 지키십시오, 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어때요? 내가 너무 불안해요, 안 돼요, 불길이 날 덮칠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막 때리고 핥히고 나간다면 어때요? 그것은 긴급 피난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폭력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남자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앞에 있는 여성분은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폭력의 왓,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과 위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는 80년대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다른 건 다 제쳐도 그 영화에 나온 대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사 하나만. 어두운 곳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남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무기다. 그렇죠? 이건 어때요? 똑같이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폭력인가요? 예. 이거 폭력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어때요? 힘을 쓰지 않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때요? 바로 코앞에서, 그렇죠? 이런 말 듣고 있다. 심리적 위축, 발달 장애 일어나겠죠. 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표정, 똑같은 소리. 이 귀여운 아이가 한다면 그걸 누가 폭력이라고 합니까? 자녀의 도벽을 고치려는 부모의 폭력,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앞서 여러분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한 분만 정당화될 수 있다.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만.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 마이크 드릴게요. 강도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네. 강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심하지만 않으면 네. 이렇게 좀 제재하는 차원에서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대 의견 가지신 분 딱 한 분만.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아무도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예. 네, 저는 그 필요 최소한의 정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강도 문제인가요? 네, 그리고 아직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좀 더 평화적인 수단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시죠.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예요? 21세기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철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법학이나 신학이나 윤리학 등에 의해서 공동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다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내가 틀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며칠 전에 울산에서 도벽을 고치겠다고, 그리고 친구들과 소풍 가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체벌을 하던 의붓 어머니가 8살짜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정도 강도의 문제였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했는데요. 머리를 2번 벽에 부딪히는 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 저녁에 태권도장 가서
몸을 풀다가 그냥 쓰러져서 오랜 동안 내소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겠죠, 그렇죠? 벽에 부딪힐 때 강도를 조금 조절하셨더라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그 정도라는 게, 강도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될까요? 얼마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그러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었죠. 선생님의 체벌이 허용되는 정도,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회초리에 굵기, 그랬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었죠. 과연 어느 정도 굵기까지 허용되면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이 논란은 우리보다 이전부터 유럽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1979년에 스웨덴에서 최초로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벽을 고치기 위해서건 오줌 싸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건 어떤 교육과 훈육의 목적으로라도 체벌이란 방법은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70%가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국가가 왜 가정에까지 침입을 하느냐. 부모의 권리를 왜 침해를 하느냐.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늘날 2000년, 201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스웨덴 국민의 92%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스웨덴 국민들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은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부모나 선생님의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76%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스웨덴 국민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마 앞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울산에서 일어난 8살 어린이의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순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유사한 많은 그 죽음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평생 고치기 대단히 어려운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피학대 아동들 생각한다면, 체벌이란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럽의 국민들의 다수의 인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역시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이죠. 다수의 생존을 위한 극소수의 희생, 그 희생을 부르는 폭력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토 이야기 들어본 분 계시죠? 1835년 11월 25일 날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진 배입니다. 통나무를 싣고 가고 있었고요. 13일 동안 표류했는데 구조되지 않았어요. 식량은 다 바닥났습니다. 굶다 기력이 모두 쇠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조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모두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가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희생해서 그 고기를 먹고 나머지가 삽시다. 모두가 평등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선출합시다. 경론이 일어났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15살 소년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됐고 동의를 했고 그를 살해하고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역시 한 분 혹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겁나서 손을 안 드시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건 혹시 여러분에게 손 드시고 말씀하신 분에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법정에서 지리한 아주 치열한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분들은 바로 그 뒤에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법정에서는 정당 방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근데 나중에 그 선원들 중에 일부가 지인들에게 양심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논의와 제위뽑기 과정이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선장과 요리사 그리고 1등 항해사 등 고참 선원들이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왜? 서로 공평하게 누가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기들도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어져요. 그렇죠? 동의할 수 있게 되려면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고참들은 나는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하에 제비뽑기에 사용되는 막대기를 조작하기로 하고 이루어진 논의였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공정한 룰이었다면 그래도 그러한 다수의 안전이나 생존이나 이익을 위한 극소수의 극단적인 피해는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지정하고 그를 희생시켜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드렸던 불법 행위 앞에서 공권력은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공권력이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좀 섞여 있는 게 있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마저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무 시위대가 치졸하게 하니까, 똥물을 끼얹으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그래도 돼? 시위한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시민들은?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이 그 시위대의 얼굴을 방패로 찍는다든지 넘어져 있는 여대생의 얼굴을 군홧발로 밟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답이 앞서 주셨던 답이 있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되시는 답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서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또는 철거민들의 저항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 밀양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공권력이 너무 폭력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들, 청원, 민원, 소송 해봤지만 안 되더라. 혹은 상대방이 너무 크고 강대하고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평화적인 방법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폭력밖에 없다. 그런 시민의 저항으로서의 폭력, 이건 허용됩니까? 과거에 부산 동의대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참 우리가 국가와 시민들, 사회 내에 민주화와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했을 때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전경 대원 몇 명이 대학생들에게 잡혀서 억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했고요. 학생들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농성을 하던 와중에 국가 사다리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학생들이 인화물질을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당겨져서 불에 타서 경찰관들이 죽습니다. 그 불 때문에 떨어져 사망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폭력적이니까, 경찰이 평상시에도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사용해도 돼 라는 정당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힘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다른 평화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 또는 다 썼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아울러 필요 최소한도에 그쳤을 때, 그리고 그 힘의 사용이 법적인 근거와 기준에 충족했을 때 비로소 그 힘의 사용, 위협의 사용, 위력의 사용, 이런 것들은 폭력이 아닌 정당한 것이 되겠죠.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르며, 그 폭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평화가 중요하다. 비폭력.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답,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여러분 1947분의 생각,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2분이 바뀌셨네요. 12분의 기적을 저는 봤습니다. 바뀌진 않았지만 뭔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또는 생각해볼 여지가 생겼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머지 1465분이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다지 많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질문을 주실 분 좀 간략하게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23살 조성진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강도의 아까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강도나 그런 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법적 근거나 기준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강도를 만났다던가 아까 사례처럼 성폭행범을 제압한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헌법, 형법, 기타 이제까지 나왔던 판례들 다 알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반인의 기준, 일반인의 상식, 이것이 법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법집행자들의 노릇이고 역할이고요.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사용하는 행동,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 사회 법과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나 혼자만의 고집, 내가 살아온 환경 안에서의 일방적인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힘, 앞서도 체벌이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체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동네에서는 뭐 대들면 뺨덩이 맞는 게 상식인데 뭐 난 그대로 살 거야. 어떨까요? 그건 나의 법이니까, 나의 기준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복지법을 들여다보고 아동학대 관련한 판례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언론이 있고 방송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나온 문제들을 이야기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나의 방어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이 시대와 나를 동떨어뜨려 가면서 외골수로 살겠다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혼돈되지 않을 사회적 합의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당사자는 억울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실 때는 그 사안에 대한 앞뒤를 다 살펴보시고, 이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법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범하려 했던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분노가 들어가 있어서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도 그에게 나의 감정을 투사시키는 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돼라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에서 1년에 160만 명이 폭력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중에 50%는 자신을 향한 폭력, 자살 때문입니다. 35%는 살인 때문이고요. 나머지 12% 남짓은 전쟁이나 테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폭력들의 배경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허용하고 사용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공권력의 남용이거나 또는 내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거나 시민들이 모였을 때 군중심리거나 집에서 학교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체벌이거나 그것들을 내가 우리 편이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합리화와 정당화가 이면에 있다는 것만 우리 잊지 말고요. 이 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